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의 남편과 함께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수십 년이 지난 경력이 있고 저의 나이도 많아졌네요. 이제 와서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은 없어요.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힘들었고 그 힘든 삶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잘 이해해주는 관계였죠.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매우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어릴 때에 부모를 여의고 동생을 혼자 키워왔어요. 남편이 20살 때 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형제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장남으로서 동생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 가졌어요. 남편은 대학을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 힘들게 일해왔지만 둘 다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똑똑한 신사는 자신이 성공하여 형제를 부유하게 해주겠다며 법대에 진학하게 되고 그 신사가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남편은 열심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사는 자신의 동생을 성심성의껏 돌봐주었고 법대 학비만 수천만 원이 들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사법고시 준비로 인해 소비한 돈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동생의 편안한 공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두 형제의 생활비 또한 남편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남편은 어려운 노동과 고통을 감수하며 동생을 돌봐왔지만 동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동생을 위해 모은 돈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겠냐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며 기다려주었지만 시동생이 합격 소식이 없어지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책임지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억지로 달리지 않았다면 언제 결혼했을지 알 수 없겠네요. 그렇게 무일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방 한 개짜리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도 안 하고 신혼여행도 못 다녀왔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장에 작은 생선 가게를 차렸어요. 백날 공장에서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사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며 가게를 차리고 밤낮으로 일하며 지냈습니다. 시장에서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했고 밤새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골라왔죠. 하루에도 4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남편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그나마 버틸 만했죠. 젊고 에너지가 넘쳤던 시절이라 견딜만 했던 거겠죠. 그 후에 번 돈으로 시동생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시동생이 30이 넘도록 사시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주었던 것이죠. 솔직히 그때는 몇 년째 낙방하고 있는 동생을 보며 걱정도 많았어요. 사시 공부하다 인생 망친 사람들도 많다는데 설마 우리 동생도 그렇게 되면 어쩌지 싶었죠. 그런데 우리는 설령 동생이 사시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원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가 정 안 되면 다른 길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동생이 30대에 더 내 드디어 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제 친동생은 아니었지만 저도 동생 같이 생각하며 함께 뒷바라지 해왔고 이제는 우리 가족도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동생은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같은 연수원 동기 아가씨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대대로 로펌을 운영하고 변호사 집안의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동생은 연수원을 나오자마자 여자친구와 함께 로펌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결혼은 당연한 일인 듯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동생이 사랑도 쟁취하고 좋은 기회를 얻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세한 동생이 언젠가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을 하겠다며 로펌이 있는 강남으로 200만 원어의 오피스텔을 찾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할지도 모른다는데 그런 곳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변호사가 되었으니 돈을 잘 번다 해도 집안이 어려워서 아껴야 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도련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할 것 같다며 그 비싼 오피스텔을 구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도련님이 독립생활을 시작하고서는 자주 연락하거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죠. 처음에는 변호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되어서 혼자 식사를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많이 챙겨주었죠. 도련님 고시원할 때에도 반찬을 자주 해주고 먹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입맛이 변한 것인지 내가 준 반찬을 다 버리더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 안 먹는다고요. 지금 강남에서 살면서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해요. 이전에 잘 먹던 것을 준 것이 생각나서. 바쁜데 밥도 못 챙겨 먹을까 봐 그랬죠. 괜히 냉장고에 반찬 냄새만 나고 이게 뭐예요? 아무튼 앞으로는 형수 반찬 안 먹으니까 챙겨오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런 말이 섭섭하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이 원래 좀 궁상 맞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도련님 여자친구는 로펌 운영하는 부잣집 딸의 도련님도 이제 강남 오피스텔 살다 보니 이제 우리와는 먹고 사는 게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죠. 그래도 동생이니 서운해도 이해해야지 어쩔 수가 있겠나요? 그렇게 점점 달라지는 시동생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시동생은 그런 저희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언제는 성공해서 형 호강시켜준다 그러더니 이제는 저희랑 점점 멀어지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시동생의 결혼이 결정되고 상견례가 결정되었을 때 저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나왔다는 시동생의 말에 무슨 옷을 입고 가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와서는 깽판을 치듯 말을 하더라고요. 상견례 오지 마 무슨 말이야. 상견례를 오지 말라니 왜 날짜가 바뀌기라도 한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이거 아니래요. 차례때에 내 형을 오지 말라고 했는데 웅이랑 형수가 필요 없다고 도련님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간다고? 어머니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는 당연히 가야죠. 우리 부담스러울까 봐요. 우리는 괜찮아요. 사돈이 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만나봐야 해요. 아 창피하다고 쪽팔리니까 오지 말라고. 뭐 쪽팔리냐고. 당신 형이 쪽팔리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내 형 웬만하면 시장에서 생선 파는데 그 맛이더냐고. 어디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쪽 집에서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알고 다 알아 형용이 쪽으로 듣나고 했어요. 그거만으로도 창피하고 죄송한데 생선가게 아닌 형네까지 데려가서 제가 그분들께 미안하다고 할 생각하고 너 쪽팔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을 좀 해줘. 상견례 올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형이랑 형수와도 할 일 없잖아. 그 사람이 결혼식 경험해봤다. 알아 결혼 준비는 처가에서 다 해줄 거고. 형은 더 필요 없잖아. 오지 말라고. 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 형과 형수가 창피해하게 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적어도 어디선가 물건을 훔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게 창피스럽다고 형이 형수를 못 만났을 정도로 그 사실을 숨겼을 정도로 제 형은 어림도 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어림도 없는 사람. 원래부터 우리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까? 그나마도 나는 노력해서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 합격을 했지만 형은 왜 그랬을까요? 생선장수로 자랑이라니. 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집도 없이 살아오면서 누가 탓이야? 형과 형수가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참을 수 없어서 속이 타들었어요. 아이고, 하지 마세요. 제발, 형님이 술에 취해 그러시는 거일 뿐이에요. 형제끼리 싸우면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참아주세요. 아이고, 술을 마셔서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속이 탔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그 사실도 몰라주는 건지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냥 술에 취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에도 계속되는 형님의 태도에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매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우리 가슴에 마치 대못을 박듯 결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집 식구가 되어 우리를 더욱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라는 분도 시부모님 제사나 명절에 코 한 번 안 비비며 우리 부부를 깔보았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가도 비린내가 난다며 기겁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챙겨주면 쓰레기라도 준 것처럼 대하였습니다. 역시 가족이라 참았지만 남편도 변해버린 동생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화를 내보았지만 시동생은 변할 생각이 없이 계속 우리 부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부부는 결국 시동생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식을 열심히 키우며 살았고 어느 날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투자한 친구의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여 많은 주식을 받게 되어 우리의 형편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셋집에서 전전하다가 마침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지난 날들 동안 수고만 한 우리 부부에게 마침 볕들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남편과 결혼 기념일을 맞은 우리는 특별한 식사를 위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결혼 기념일에 외식하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 흔치 않은 일이었다. 돈도 없고 살아남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자주 케이크나 간단한 것이라도 사오려 했지만 내가 돈을 쓰면서는 안 된다며 못 받고 있었다. 남편 생각에 보억을 전하려 애썼지만 기념일에 비싼 식사나 선물이나 받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 기분 좋게 안 되어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 식사를 하는 것은 참 색다른 경험이었다. 칼질을 하게 되다니 힘든 시절을 지나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생각도 못했었지 말이에요. 그런데 기념일을 맞아 맛있는 식사를 하고서 저는 손을 씻으러 화장실을 잠시 들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남편과 야경을 보러 드라이브를 가기로 해서 마음이 무척 설레고 있었죠. 연애 때에도 이런 걸 못 해봐서 그런지 주책맞게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다듬던 저는 기다릴 남편을 걱정해 금방 화장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돌아서려는 저를 누가 덥석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너무 당황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제 앞에 동서가 희죽거리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형님 맞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하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저희는 형님이 어디 멀리 내려가시기라던 줄 알았네요. 동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야. 늘 잘 지내죠. 설마 제가 잘못 지낼 일이라도 있었을까 봐서요. 그러는 형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버님이랑 그 이름 그렇게 싸우고 형님과 연락이 끊어진 걸 몰랐어. 며칠 안 돼서 화풀고 잘 지낼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고는 아주버님만 있는데 왜 그렇게 매정하게 나오세요? 그곳 사람을 계속 동서라고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무례해. 우리가 형님과 연을 끊고 싶어서 끊었어. 그러니까 괜히 헛소리는 그만해. 다른 사람도 아닌 동서한테 그런 말 듣는 게 어이없고 기분 나쁘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 앞으로는 나 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줘. 급히 화장실로 도망쳤어. 그 집 식구들과 연결되고 싶지 않고 좋은 날 또 다른 곳에서 힘 빼려고 해. 그래서 더러워서 피하지 않고 심정으로. 동서는 내가 말을 끊고 자리를 떠난 것을 못 견디고 끈질긴 태도로 나를 따라왔다. 정말 너무하지 않나 싶었다. 내가 아직 얘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동서는 내게 화를 냈지만 얘기할 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동서가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무례한 태도는 마저 미워했다.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무시당하다는 느낌이 너무 상스러웠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 동서는 눈치가 없는 거야, 볼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동서랑 얘기하기 싫다고 그래서 자리 피했으면 각자 알아서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뭐 좋은 사이라고 계속 쫓아와 쫓아오길.
동서는 진심으로 내가 궁금해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동서 심기 거슬렀다고 화풀이하러 오는 거 아니야? 어머나, 형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형님 자격지심이 너무 심하시다. 나는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죠. 놀라기도 놀랐고요. 동서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지대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놀랄 건 또 뭐야? 못 볼 거리라도 봤다 이거야? 형님은 지금이 상황이 안 이상하세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마주친 게 놀랍지 않냐고요? 형님을 시장 길바닥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비싼 호텔에서 만나는데 제가 어떻게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서울에 아파트 살 돈도 없는 분이 여긴 웬일로 오셨나 궁금해서 그러죠? 뭐, 여기서 일이라도 하세요? 퇴근길이신가 그렇게 사람 졸졸 따라 나와서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역시나 동서는 저를 개무시하며 약 올리는 말을 뱉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서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그 비싼 호텔 레스토랑 화장실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시장에서 생선이나 판다며 개무시하고 무식하고 못 배웠다 비웃던 동서였으니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겠죠. 그 사이 내 삶은 바뀌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와 그 사람의 차이, 나는 천민이고 그는 귀족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너, 형님, 이런 비싼 식당에서 어떻게 밥을 먹니? 여기서 뭐라도 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 형님, 여기서 한 끼 먹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형님, 생활비보다 훨씬 비쌀 텐데. 뭐, 생선가게 문을 닫고 여기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상하게 고급 호텔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형님이 그런 탓이 아닐까 싶기도 해.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기 어렵게 쫓아낸 거야. 아까 봤더니 너무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던데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 못하는 채 내게 화를 내서 안상이 나잖아. 참 여전하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랄하게 되었네? 그런데 내가 틀린 건 없어. 너는 뭐 잘 살면서 기분 나쁘게 말 붙이니? 그런 얘기를 다시 듣고 싶진 않아. 그래서 되나요? 그렇죠.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 가난해서 자존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동서네에게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걸 알겠어요. 나도 마음 넓은 사람이었다면 동서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해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서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동서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게 이해되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동서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공부의 변호사가 되어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다 동서의 노력 덕분인가요? 동서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면 공부할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동서는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게 태어났다면 감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건 정말 어리석고 소설스러운 일이에요. 동서의 의견이 형편없어서 난 더 이상 연루되고 싶지 않아. 우리도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말고 함께 중요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동서도 이제 정신 차리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해. 그냥 싫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열받게 만드는 생각은 하지 마. 그러지 말고 형이 지금 가르치려는 거야? 형이 뭐라고 잘나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내가 거추장스럽게 보일 거라 생각하는 형은 누구야? 우리는 운이 없는 주제인데 형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운도 실력이야. 운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자랑스럽게 있어? 근데 형이 뭐를 알아서 저렇게 말해? 형은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랑을 부리지? 형은 운도 없는 삶에 대해 더 안타까워해야 해. 난 형이 얼마나 열심히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형은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 안 나. 노력하는 사람은 운을 따른다고 하던데
형은 그런 우주룰을 따르지 않을까?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걸 생각하며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동서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나한테 달려들었어. 나의 가르침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많은 복도에서 소음을 내며 소리쳤어요. 그 결과적으로 제가 조용히 지나가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제 남편까지 소동을 듣고 찾아왔어요. 남편도 동서의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며 물었죠. 재수 씨, 어머, 아주버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나 그날의 재회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서가 혼자 온 게 아니었던지 남편 동생까지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큰 소리를 내며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었어요. 뭐라고 했냐? 여보, 누구 만났는지 한번 봐봐. 누구길래? 형, 형수, 아니,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곳에서 형님을 만나다니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좀 소란스러웠던 모양이야. 근데 진짜로 놀랍지 않아,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하나뿐인 동생, 나 몰라서 연락도 없이, 그래서 두 분이 이런 곳에서 답하신다니 뭐. 형님도 그러시고 아주버님도 여기서 일이라도 하시는 모양이죠? 재수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사실 인사하는 거라니, 오빠도 여기 일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연히 여기서 만난 게 아닌가요? 그럼 정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재수씨,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냥 대충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바쁜 척하다가 반가워하는 척하려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엉덩이를 따른다고 해서 난리를 벌이는군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피하잖아요. 형수,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서 크게 일을 만들지 않고 신중하게 응대해야겠죠.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둘 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면 뭔가 먹으러 왔을 때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뭘 훔치러 온 건가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재수 씨, 그런 말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 대해 그런 말 했어요.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죠? 아내가 고안 못할 말을 했어요? 정말 그런 말을 해야 하나요? 부디 널리 푸른 어릿개번호로 귀찮게 내리게 해요. 이야기를 마칠까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들려줄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끊고 살기로 했으면서도 궁금해서 물어본 것도 죄라고 생각해. 뭘로 우리의 관계에 손을 대해 좋을 것이 있어 우리가 당신의 부분을 봐주는 것에 질투를 했길래 일단 와야지. 당신이 여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뭔데 우리를 맘대로 다루는 말로 우리의 연애를 끊었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돼. 비록 한동안 당신이 없어 형의 안부가 걱정돼. 그래서 여기서 왜 온 거야? 부탁을 하러 온 거야. 당신과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결국 끝까지 달아나기 어려웠어. 시동생 내외에 붙일 셌어. 외면을 시도했지만 계속 시비만 들어야 했거든. 시동생이나 동서가 그곳에 어떻게 왔는지는 궁금해 미치려 했지만 방법을 몰라 해. 다마 어떤 소식을 들려고 했는지 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봐줄 수 있을지 궁금했던 것. 자랑을 하곤 싶어서 넘겼지만 우리에 대한 정보가 먼저 알고 싶어서 엿듣거나 어떻게든 알고 싶어 했어.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혹시 남편이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라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예의를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일 뿐이에요. 남편에게 충분한 양심과 깊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식사를 하기 전에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어떤 생각인지 진지하게 배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남편과 함께 예의를 가지고 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고 더 나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알고요. 혹시 전도 더불어 남편의 부탁에 얽매이지 않고 따라가길 바랐어요.
믿음이 하나의 여행이니까요. 여기까지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었거든요. 형편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제가 원래 사치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비싼 식당에 가도 변변히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걸 알고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해서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매장에 들어가서 그날 소량 들어온 국내에 몇 개 없는 가방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보여주니 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정말 형님이 사셨다니까. 그래서 동서가 이게 진짜인지 의심했지만 나는 이런 건 동서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샀어요. 형님이 어디서 로또를 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서가 보기에도 억제였다 싶다고. 솔직히 내가 자랑 같아서 말 아끼려고 했는데 동생이 궁금해하니까 말했어요. 자랑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그러나 동서나 서방님이 저희 부부를 무시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뭐, 로또인가? 아까 동서가 나에게 운이 없다고 말했다. 운이 실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 동서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를 인정해야 할 거야. 우리 남편이 운이 좋게 100억을 벌었거든. 응. 100억. 지금 농담하는 거야? 허풍 부리는 건 아니잖아. 대박이 누구 집게 이름도 아니야? 요즘 로또 당첨해도 10억에서 20억 정도겠지? 그럼 로또보다 낫네? 그런데 동서는 언변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쉽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100억이 생겼으니 우리도 레스토랑 가거나 명품을 사도 되는 거지. 동서도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할 거라면 좋겠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형수, 형이 100억 벌었다고 뭐 어디서 눈팅하는 거야? 형이 아플 때는 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다 관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돈 벌어도 너에게 뭐 어떻게 영향이 되는데? 알아서 할 일잖아.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서방님도 궁금하시겠지? 별거 아니라서 자유자재에 우리에게도 이제 운이 조금 트인 모양이에요. 이 사람 친구 중에 사업한다며 고생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전 재산을 다 탕진해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남편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인심이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았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 힘들어하던 이 사람을 도와준 거죠.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모아서 대출까지 받아 30억을 마련해서 초기 투자금으로 줬어요.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 쉬는데 충분히 편했어요. 어쨌든 그때 30억이 이 제 100억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무엇이든 잘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의 사업은 대박을 쳐서 주식으로 받던 것이 100억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100억이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다 빼고 다시 10억만 투자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더 오를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되나요? 형이 주식 수익으로 100억을 냈다고 친구 덕분에 그 친구 대체 누구지? 어쨌든 우리는 다 설명해 주었으니까요. 제가 부정확한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향후 더 나은 번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번역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서는 나를 무시한 것이 그들의 자아 존중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삶으로 진정한 존엄을 얻기 위한 행위였음을 이해했다. 그 둘은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무런 대답 없이 멍청하게 듣고만 있었다. 아마도 100억이라는 금액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동서가 나를 무시한 이유는 거의 돈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돈으로는 나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말이 끝났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시동생 가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시동생은 우리 남편의 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했다. 형아, 형이나 형이 돈이 많아졌으면 나에게 도와주지 않을래? 요즘 너무 힘들어. 형씨, 100억이가 있으면 공유해줄래? 내가 내 번호를 알아낸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려고 했는데
너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너 정신이 괜찮아? 형, 진짜 힘들다. 그래서 형밖에 기댈 곳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그만큼의 도움이 필요해. 변호사라는 놈이 자꾸 어려움을 느낀다고 동타령하잖아. 내 형은 이미 충분한 일을 했어. 그 놈이 곧이 뒷바라지를 몇 년이나 했고 그 덕에 변호사가 됐어.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젠 도와줘야 한다면 왜 생선 파는 형은 필요 없다며 전연히 앞서간다고 말하지? 몇십억이나 지금 형 힘으로 놀려줄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맞는 일일까? 나도 알아. 형이랑 형수한테 얼마나 힘들다는 거이 나도 그만큼 많이 힘들었어. 처갓집 등살을 먹고 사느라 내 허리가 얼마나 휘었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장인어른 대표로 계시는 로펌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더 힘들고 스트레스만 받았어.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냐고. 와이프가 내 월급 명세 다 알아서 비상금만큼 못 벌게 하잖아.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 부부의 지갑 사정을 알아줘야 하냐? 생각해봐. 그런 집안이 대단하다는 생각은 사라졌잖아. 생선 냄새 나는 형이랑 형수는 날 몰라라 하고. 그거 언제 얘기인지 알겠어. 그때도 나도 처갓집 쌀로 어쩔 수 없었었던 거야. 내가 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돼. 지금 나는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혼자 친구들과 술 한잔 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비상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현재 주식은 털려서 원금조차 찾지 못할 정도야.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 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와이프가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나겠지? 형님, 난 너무 곤란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있겠니? 그리고 전에 헤어졌던 여동생이 철시 부모가 돌아가고 돈을 달라고 연락해왔어. 이게 정말 큰 문제야. 그런데 너희 남편이 불평 없이 도와주고 있다는데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결국 돈이 생긴 형님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혼자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형님의 도와주시면 참 고마울 거야.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너나 나나 아니야? 내가 내게서 빌렸던 돈은 얼마나 되냐? 너 그걸 갚았어? 이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구나. 마음에 한계가 있어야지. 너 정말 인간 쓰레기야. 내가 내 친구라서 후회스러워. 형, 화를 내지 마라. 우리는 혈육이지만 이런 식으로 싸우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젠 형과 원만히 지내고 싶어. 그래서 화해의 의미로 도와줄래? 형, 돈이 많잖아. 그 돈으로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어? 우리 형수도 돈 쓸 건데 어차피 오만굿 대신 가족을 챙기자. 난 내 동생이 아니야. 나는 동생이 없어. 너는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예전에 너를 만나면서 예의 바른 행동을 했을 뿐이야. 내 와이프보다도 못하게 생각해. 특히 너는 정말 열받게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 나 지금 진짜 형과 잘 지내고 싶어서 말했는데 진짜 형이 변했다. 우리 형은 맞아. 예전에는 동생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호구등신이었는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사람이 되었어. 하지만 너는 변하지 않았어. 내 얼굴에 침 뱉기 싫어서 사람 취급은 해주고 싶었더니 뭐야. 키가 금수만도 못한 새끼야? 짐승도 도와준 은혜를 알아주고 갚는다던데 왜 이러니? 은혜를 갚는 대신 아직도 나를 등신 취급하는구나. 내 덕으로 얻은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부지하고 살고 싶으면 앞으로 몸짓을 한 번 더 한다면 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나에게 연락하면 진짜 말로 안 끊어. 내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겠지? 과거에 괴롭힌 사람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구나. 남편이 협박까지 했던 거 떠올려. 고생을 많이 해온 남편은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 거 시동생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시동생도 말을 알아들어 전화를 끊었다. 그때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
우리는 그 이후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 생선가게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직원도 쓰고 우리들도 좀 편히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돈도 생기면서 왜 굳이 어려운 일하며 살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돈이 생기면 부잣집 사모님이 행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는 원래 분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하고 싶지 않아요. 돈이 생기더라도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는 원래 우리 성품에 맞게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돼요. 그럼 여러분도 갑작스러운 행운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게 행복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